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 선 넘은 여자들 오늘 처음 라방인데요. 저희 뭐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저희 미숙하는데 그래도 뭐 한번 같이 즐겁게 재미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게스트로, 아니 게스트이자 호스트로 우리 이현주 작가님이 와주셨는데요. 이제 저희 사실 이제 김희정 님이 지금 조인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로 하지만 이제 저희 선남여의 최연장자 3명이 노땅 3명이 어떡 하다 보니 모여서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오늘 생각한 거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PR할 수 있을까. 그게 뭐 인터뷰일 수도 있고 사내에서 자기를 알리는 거일 수도 있고 좀 더 폭넓은 얘기도 있고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지난 24일에 홍콩에서 북토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되게 재밌게 홍콩 저자 7명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북토크를 했는데 우리 연주님이 이제 자기 커리어 패스를 얘기하면서 이제 좀 더 젊었을 때는 마케팅을 하다가 이렇게 또 지금 인사부로 또 이제 일을 하시고 그래서 또 인사부에서 전문가가 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그 취업을 하나 그런 걸 하려는 이제 그런 와주신 독자님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보느냐 인플로이어 하는 입장에서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어차피 신입이라면 크게 개인의 능력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제 캐릭터를 좀 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호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짧게 해주셨는데 그 얘기가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 그 와주신 독자님들도 더 궁금해 하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연주님의 이제 그 많이 또 이력서도 많이 보셨고, 또 이제 회사 안에서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수다를 떨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라방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프랑스계 다국적 그 B2B 회사에서 글로벌 인사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두 펑션을 이제 서포트를 하는데 글로벌 HR로 서포트를 하는데 한 펑션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랑 퀄리티를 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담당하는 그 펑션, 이 두 개의 이제 큰 펑션을 제가 글로벌 HR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회사, 그러니까 글로벌 HR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랑 다른 게 뭐냐면 어떤 본사가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좀 분산해서 글로벌 팀을 좀 분산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이제 프랑스계 기업인데 매출이 그 되게 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 리전별로. 그래서 뭐 그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그다음에 나머지 대륙, 아시아와 중동 합쳤을 때 거의 3대 3대 3의 비율로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글로벌 팀도 그거에 맞춰서 좀 다양한 사람들로 글로벌 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인데 홍콩으로 7년 전에 와서 글로벌 HR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프랑스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이제 글로벌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 와서 이제 글로벌 일을 하게 됐고,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팀원을 뽑을 때도 전 세계 각지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딱 집중해서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여러 캔디데이트를 만나다 보니까 뭐 내부 채용을 할 때도 있고 외부에서 채용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어떤 스킬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이제 저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뭐 내부 채용이든 외부 채용이든 지금도 이제 계속 최근에는 제가 한 5포지션 정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인종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저는 보통 경력직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경력직이 많이 포커스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서 좀 신입
관해서, 신입 인터뷰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제 경험 좀 경력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인터뷰할 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기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 이걸 굉장히 짧게 엘리베이터 피치로 한 뭐 두 문장, 정말 길어봤자 세 문장 정도로 짧게 자기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이제 장점과 자기가 이제 차별화되는 점을 이제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어떻게 잘 말을 할 수 있냐. 근데 이걸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준비를 할 때.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내 이 스토리를 껴서 맞출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네,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킬러 질문을 준비를 한다. 이 세 가지가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인터뷰와 성공적이지 않은 인터뷰를 가르는 이제 그런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저기 네. 저거 그 리퀘스트 조인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 혹시 모르니까 좀 네. 지금. 저희 싱가포르에 있는 김희정 저자님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이 될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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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엘리베이터 피치.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장님을 딱 만났는데 사장님이 너 누구니? 이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밑에서부터 1층부터 꼭대기까지 가는 그 짧은 수간인데 사장님한테 어떻게 자기를 딱 어필할 수 있냐 한마디로 이제 약간 말하자면 이런 건데, 저는 일부러 그 캔디데이트를 만날 때 처음에 짧게 이력서를 물론 읽고 들어가지만 일부러 짧게 본인 소개를 해봐라 라고 제가 짧게라는 걸 강조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일단 이 사람이 정말 명확하게 자기를 포지셔닝을 한 그런 일단 그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게 약간 저만의 테스트기도 한데, 나는 이력서를 다 읽었으니까 구구절절히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한번 해봐 라고 이제 처음에 약간 던지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짧게 딱 정말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그 캔디데이트들은 정말 이제 막 구구절절 20분 동안 이제 막 본인의 히스토리를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력서에 있는 거를. 근데 저는 보통 이력서를 다 읽고 가잖아요. 하이어링 매니저든 HR이든. 물론 안 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에는. 그래서 결코 좋은 HR과 결코 좋은 하이어링 매니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읽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다 구구절절히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브리프하게 얘기해봐라 했는데, 저는 뭐 언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언제 뭘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는 이 일을 갔고요. 그 다음엔 저 일을 갔고요. 그 다음에 저걸 했고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구구절절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일단 거기서 약간 감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로 경력직을 뽑는데 글로벌 팀을 주로 뽑다 보니까 이 글로벌 팀에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회사에서 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 시니어 임원들을 상대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롤들인데 이 높은 임원진들이 얼마나 바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더 큰 회사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저희 회사가 이제 매출이 53조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53조 원. 53조 원이 매출이 되는 회사 임원들이면 정말 굉장히 빠른 순간에 그 정보를 받고 결정을 팍팍팍팍 내려야 되는 다 임원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짧고 굵게. 근데 내가 분명히 처음에 힌트로 브리프하게 얘기해봐라, 너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근데 이걸 대답을 못하면 나중에도 이 비즈니스 미팅에서 정말 짧고 굵게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너가 있니? 라는 거기서 일단 한 번 이제 감점이 되는 거죠. 반면 잘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한 중에 한 분은 저희가 글로벌 롤로 제가 전 세계 저희 회사에 이제 약 공장이 200개가 있고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100개가 있어요. 300개 정도 되는 이 사이트들을 다 글로벌리
그 건설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린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리스, 뭐, 그런 컨트랙이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관리하는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팀에 속하는 이제 그런 포지션의 캔디데이트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캔디데이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P&G와, 그 다음에 또 코티라는 뷰티 회사에서 글로벌 이 비슷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엔드 투 엔드로 이 리얼 에스테이트 관련해서 뭐 구매가 됐건 아니면 판매가 됐건 아니면 뭐 옵티마이제이션이 됐건 아니면 M&A가 됐건 아니면 뭐 컨솔리데이션이 됐건 아니면 뭐 그린 빌딩이 됐건 그래서 뭐 엔드 투 엔드로 이거는 다 해본 사람 이렇게 다 해봤어. 이게 나의 뭐랄까, 스페셜라이제이션이야. 이렇게 딱 이제 한 문장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엔드 투 엔드로 다 해봤구나. 글로벌도 해봤고, 정말 뭐 M&A도 해봤고, 왜냐면 M&A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희가 M&A를 할 때 그 회사에 뭐 공장이 10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10개 공장이 진짜 요즘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토양, 오염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도 저희 회사가 한번 인수합병을 하면 다 저희 회사의 리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능력들도 다 중요한데 이런 걸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소셜 미디어 매니저다. 그러면은 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회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 라던가 이게 다양한 롤에 따라서 그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한 15년 정도 하다가 HR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할 때는 항상 나는 마케팅 백그라운드가 있는 글로벌 HR이고 일단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나는 약간 좀 정통 인사부랑은 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내 커리어 패스가. 그래서 나는 비즈니스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매니저, 비즈니스 그런 매니저들의 약간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하는 편이에요. 제 포지셔닝을 할 때는. 왜냐면 저도 이제 남들이랑 나를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엘리베이터 피치를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이 인터뷰가 끝났을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한두 문장으로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명확하게 줬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점에서 잠시 우리 같이 계시는 우리 임주영 언니 및 작가님에게 한번 경험을 여쭤볼게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누구를 뽑으실 때 아니면 본인 인터뷰를 하실 때 이런 자기소개를 해봐라. 보통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좀 테크니컬한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스토리텔링하고는 좀 약간 안 맞고, 근데 지금 연주 작가님이 얘기한 것 중에 그 연주님의 자신의 포지셔닝을 얘기하신 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제 포지셔닝을 할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터뷰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많이 짧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뭐 하는 애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우리 회사의 아시아 지역의 모델 리스크 가버넌스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백그라운드가 뭐니까지 이렇게 얘기가 혹시 간다면 나는 원래 프론트 오피스 퀀트를 한 10년 하다가 이쪽 가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이제 애독 이슈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게 내 엑스퍼티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또 혹시라도 더 얘기가 잠깐이라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나는 원래 백그라운드가 수학이어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모델을 주로 했었는데 근데 그거 덕분에 지금도 테크니컬한 데서 나오는 가버넌스 이슈를 잘 딥다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이제 하는. 그래서 지금은 저도 한 회사를 저도 지금 현재 회사에 지금 8년 넘게 다니고 있으니까 사실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는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지만 사실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들을 만나는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으면서 저도 포지셔닝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갈수록 더 시니어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지금 아까 연주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 회사도 엄청나게 큰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C-스위트나 하다못해 CEO에서 한 2레벨 정도 내려온 탑 100에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말을 길게 하면 이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항상 이제 2갈씩
이메일도 2갈씩, 소개도 2갈씩. 네네. 맞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되게 컨텍스트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좀 그런데 항상 이 히스토리를 다 주고 싶어하고 내 커리어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고 싶어하고 컨텍스추얼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글로벌 그 스테이크홀더들이랑 일을 할 때는 컨텍스트보다는 일단 항상 결론 먼저 딱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추가 질문이 있으면 그럼 그거에 맞춰서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 본인 소개에 대한 엘리베이터 피치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스토리텔링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보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그 리더들이 보통 인스파이어링한 리더들이다, 영감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스토리텔링 기술이 이 시니어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 스토리를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스토리가 뒷받침이 되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더 뭐랄까 연관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방금 베네 퍼플님 그 코멘트 잘 봤고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일단 포인트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3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더 개선점이 있었는지 개선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넘어가자면 그 디즈니가 스토리텔링의 도사잖아요. 그럼 디즈니에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결국 그 주인공이 그 고난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아메리칸 드림이죠. 미국. 네, 근데 다 똑같아요. 사실 디즈니 주인공들이 처음에 뭐 어떻게 돼서 끝에 어떻게 될지는 다 해피엔딩으로 대부분 끝나고 뭐 결말 행복하게 될 거예요. 다 알잖아요. 알지만 디즈니의 그 파워는 결국 그 과정, 주인공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극복을 해냈고 성취를 했는지 이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이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소셜미디어 매니저로서 뭐 이런 거를 했고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 다 좋죠.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정, 그걸 어떻게 내가 해냈냐. 이제 그 과정을 잘 스토리텔링으로 엮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거 엮어서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인이 하셨던 어떤 커리어나 아니면 그 어치브먼트 중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거.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정말 잘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잡으시고 이 스토리는 근데 보통 석세스 스토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를 엮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뭐 너무너무 스테이크홀더가 많은 상황에서 내가 스테이크홀더 매니저를 잘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내가 정말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내가 처음 해보는 거에 도전을 해서 뭐 잘했다. 처음 해보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고 뭐 그걸 잘 해냈다는 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앵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앵글로든 내 이 예시를 써먹을 수 있도록 테트리스에 옛날에 저희 9세대라서 죄송한데 어렸을 때 테트리스 하면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길다란 거. 이게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길다란 막대기는 어디든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제 스토리는 이 테트리스 막대기처럼 무슨 질문이 와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지금 회사를 지금 11년 동안 다니고 있어서 더 이상 사실 이제 외부 인터뷰를 볼 기회는 많지 않은데 저는 이제 과거에 항상 써먹었던 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30대 초반에 지금 회사가 아닌데 그 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본사에서 브랜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영업 지사장으로 가라. 한국이거든. 한국에서 청주 지사장으로 가볼래? 청주 지사장으로 일을 해볼래?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마케팅에서만 계속 일을 했고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영업 지사장님들은 다 아저씨예요. 이제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저희 회사의 영업 지사장들은 다 40대, 50대 아저씨들이고 영업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들이고 저는 본사에서 마케팅만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아기도 뭐 어렸고 뭐 2살인가 3살인가 하여튼 그랬고 아기가 큰애가 둘째는 아직 낳기 전이고요. 그리고 집이 서울인데 청주에 가서 영업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이 회사가 약간 뭐지? 약간 저도 너무 당황했었어요. 그 오퍼를 받았을 때. 근데 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회사의 뭐 상사의 조언과 등등등을 받고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청주에서 이제 살면서 아기는 서울에 두고 주말마다 이제 서울에 오고 청주에서 살면서 영업 지사장을 그때 이제 생전 처음 저 밑에 영업사원들이 다 아저씨고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저 혼자 30대 초반의 여자의 영업은 해본 적도 없고 마케팅밖에 안 해봤고 뭐 어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저 혼자만 이상한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영업 일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했는데 저는 이게 제 인터뷰의 단골 스토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저의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영업은 해본 적도 없는데 이 기회를 내가 안 할래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챌린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챌린지 억셉트 해서 챌린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챌린지 나는 챌린지를 좋아하고 즐기고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 혼자 여자였고 다 남자고 막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제 피어 아니면 제 밑에 직원들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런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내가 혼자 약간 마이너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거기서 제 임팩을 끌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지는 이제 영업 쪽에서 이제 아무튼 제가 마케팅만 하다가 필드 영업을 처음으로 해봤으니까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고 현실과 어떤 그 본사에서 전략만 짜던 사람과 필드에서 정말 굴르는 이 영업직의 사람 이 두 개를 내가 둘 다 알게 됐다. 이 두 개 현실과 이 본사에서 꾸는 꿈 사이의 어떤 괴리 이런 거를 내가 알게 됐고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전략을 더 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풀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얘기를 풀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이제 그리고 유니크한 스토리기도 하고 제가 최초의 여성 지사장이었다. 이 회사에 최초의 여성 지사장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약간 유니크한 스토리기도 하고 그래서 11년 전에 인터뷰를 할 때 지금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렇죠. 사과 국물이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물어볼 그런 게 없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슨 질문 하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현주의 브랜드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이 스토리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가 최초의 여성 지사장이고 정말 이런 어렵지 않은 결정을 해서 이제 그럼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인터뷰어가 만약에 HR 인터뷰였다고 쳐봐요, 처음에. 그럼 이 HR이 이제 나중에 가서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내가 이 캔디데이트를 만났는데 걔는 이런 애야 라고 할 때 분명히 제 스토리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 스토리는 기억에 남거든요. 유니크한 이야기니까. 제너럴한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재밌는 그런 스토리들을 잘 엮으셔서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내가 이 스토리를 저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잠깐 쉬어가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항상 자주 써먹으시는. 저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나는 무슨 임주영의 브랜드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한 몇 년 전까지 많이 쓰던 브랜드는 이제 홍콩에서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나는 발런티어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학교에서 발런티어링을 하면서 내가 리더십을 많이 키웠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게 사실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를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저는 아시아에 제 조직이 혼자 있기 때문에 쟤는 뭐 혼자서 뭐 하는 애인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혼자 왔지만 주변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관계를 만드는 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는 도움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뭐 주변에 나 말고 다른 팀이 무슨 뭐 D&I 행사를 하는데 뭐 거기에 누가 발런티 할 사람이 없다던가 간단한 거지만 발표할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이제 항상 손을 들고 나가서 일을 도와줬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할까 되게 좋게 많이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나의 브랜드였던 적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의 그러니까 조직과 어떤 가버넌스와 뭐 폴리시와 이런 거를 다 바닥부터 이제 다 결국 최근 몇 년간 했는데, 이제 그게 또 다 저의 브랜드가 됐어요. 이제 글로벌리 저의 브랜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가버넌스 스트럭처가 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무슨 금융 당국의 요구와 그리고 임주영이 그거를 바닥부터 얘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그 가버넌스를 다 빌드업했다. 스테이크홀더랑 같이 하고 뭐 해서 했다. 그래서 얘는 끝까지 제로부터 위에까지 다 빌드업할 수 있는 애다. 이런 저도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올해 저도 꽤 써먹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브랜드는 그게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캐릭터가 얼마나 리질리언트한가. 지금 아까 연주님 브랜드를 보면은 굉장히 리질리언트하고, 예? 그런 그러니까 유능함과 캐릭터를 다 잡은 그런 브랜드였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제가 조금 최근에 브랜딩하고 있는 게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약간 그게 이제 제 주요 브랜드고 또 하나가 이게 약간 D&I 쪽에서 뭐 재밌어서 열심히 했는데 약간 좋은 성과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위험관리 조직이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미국에 중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미국 위주로 돌아가서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조직들이 그 D&I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거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봉사를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행히 도와주고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저의 임주영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묶어내서 어떻게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 나의 다이렉트 리포트가 아닌데 인플루언스를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를 빌드했다 이제 이런 좋은 평가를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의 중요한 하나의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브랜드. 뭐 실제로 제가 열심히 한 것도 맞고 그쪽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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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는 요즘에 또 굉장히 핫한, 굉장히 모든 회사가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진짜 좋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기 댓글 잠깐 볼게요. 베네퍼플님 라방 다시 보기, 저희가 지금 라방을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요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구체적으로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오늘 해보고. 네, 해보고. 네, 뭐 다운을 받아서 좀 보고 이게 공유할 만한가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드니인 HK님이 스토리텔링이 더 파워풀 하려면 본인의 입으로 많이 얘기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더들의 스토리텔링 기술도 중요하다 했는데 결국 그 리더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점점 더 파워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인터뷰할 때처럼 이렇게도 물어봐요. 너의 가장 자랑할 만한 업적이 뭐니? 너의 실패했던 경험이 뭐니? 거기서 나왔던 그 러닝이 뭐니? 이걸 다시 한다면 뭘 다시 할 거니? 뭘 고칠 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너 장점이 뭐니? 뭐 단점이 뭐니? 같은 굉장히 그 전통적인 질문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너가 뭐 여러 사람의 그런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조율을 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실 뭐 질문들이 대충 물어보는 게 대충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충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족들한테 물어보라고 하시고 그 스토리 있잖아요. 자신만의 그 유니크한 스토리를 이 모든 질문에 다 맞춰서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를 할 때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는 거지만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 캔디데이트 미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한테 전달하고 왔냐 이게 인터뷰의 본인의 미션인 거거든요. 내가 대답을 하는 게 내 미션이 아니라 그래서 내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다방면으로 한번 시드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을 해보시고 영업직이 내 적성에 맞으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업직을 처음에 회사에서 오퍼를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제 첫 번째 그 감정은 뭐였냐면 당연히 안 해야지 이거였어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영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꿈에도 꿔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
첫 번째 리액션은 안 하는 거였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근데 일단 이제 바로 거절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제 다시 상사랑도 다시 얘기를 해보고 상사의 상사랑도 얘기를 해보고 제 가족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신랑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과 얘기를 해본 결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건데 적성에 맞냐 안 맞냐는 별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해보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영원히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그때 이제 1년 정도 그러니까 뭐 그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을 했어요. 결국은 1년을 하고 다시 본사로 왔는데 그 발령이 났을 때는 뭐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영어 그 기술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저한테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스킬셋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겠다고 도전을 한 거였고요.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러니까 전 너무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성격이기도 해요. 이거는 저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 고민할 시간에 그냥 일단 결정하고 해보고 안 맞으면 뭐 다시 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고민을 적성을 사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저는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 아까 그 HR 인터뷰 약간 잘 못하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HR 분이 제가 하고 싶은 본인이 하고 싶은 캔디데이트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까? 인터뷰가 끝났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거에 강점이 있고, 이런 차별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결국 인터뷰가 다른 캔디데이트과의 싸움이잖아요. 다른 캔디데이트과 싸우는 건데, 다른 캔디데이트 대비 내가 어떤 차별점,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그 사람이 확실하게 기억을 했는지, 내가 머릿속에 남겼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커스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면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다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그냥 이걸 테이블을 약간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냐? 각인시켰냐? 했어요. 맞아, 만약에 했는데 그래도 안 됐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제가 가진 강점이나 이런 게 그 롤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 스위스 아미 칼처럼 모든 거에 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프로필이 거기 안 맞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일단 그 스토리텔링 두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킬러 질문. 인터뷰가 이제 끝날 쯤 되면 보통 이제 끝 무렵쯤에는 질문 있니? 나에게 질문 있니? 이제 이걸 보통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3가지 정도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 질문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이너스죠. 성의가 없잖아, 너. 그렇죠. 두 번째 부류,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하는 부류. 네, 제가 볼 때 마이너한, 굉장히 대세에 영향이 없는 지역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부류. 또 약간 거기서 살짝 마이너스가 되죠.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살짝인지 완전히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부류, 굉장히 좋은 킬러 질문을 하시는 캔디데이트. 그럼 여기서 이제 굳어지든지 아니면 앞에서 못했지만 보완이 괜찮네라고 보완이 될 수도 있는지. 그래서 킬러 질문이 뭔지는 그거는 사실 뭐 지원하신 업무가 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준비를 그래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베스트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인터뷰, 예를 들어서 또 지난주에 했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캔디데이트였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희가 미국에 최근에 2천억 정도를 회사에서 왜냐면 지금 미국이 제조시설을 미국에 다시 만들려고 이 매뉴팩처링 다시 리쇼어링 한다고 이제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도 미국의 그 아틀란타 아니고 내슈빌에 2천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더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되게 최근에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캔디데이시 질문이 내가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 이 내가 어플라이하는 이 롤이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서플라이 체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한 롤이었거든요. 서플라이 체인이니까 공장이랑도 관련이 되니까 이 롤이 그 투자 계획과도 연관이 되는 거니?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니?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와. 그러면 이거는 일단 준비를,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고 최근 뉴스를 봤다. 기특한데? 이제 이런 면에서도 플러스인 거고. 두 번째로 앞에 이제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네, 이 투자 계획, 2천억이라는 이 투자 계획에 내 이 롤이 어떻게 연결이 되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하는 걸 수도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대부분 많은 좋은 캔디데이트 그 인터뷰에서 좋은 그 어떤 그 피드백을 받는 많은 후보자들이 애니얼 리포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고 들어와요. 맞아. 그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애니얼 리포트에 있기 때문에 애니얼 리포트를 보고 본인의 포지션과 관계된 그런 부분을 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DI 뭐 아까 그 우리 임주영 작가님께서 DI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DI가 뭐 DI 관련 롤일 수도 있는 거고요. HR 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니네 회사 애니얼 리포트를 보니까 DI 관련해서 뭐 이렇더라 구성 이렇더라 뭐 리더십 팀의 구성이 이렇더라. 그거에 대해 자기의 뭐 의견을 얘기하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니, 뭐 어떤 포커스가 있니, 뭐 전략이 뭐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높이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또 옛날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옛날에 마케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1년 전에 지금 회사 인터뷰를 볼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그걸 봤어요. 이제 뭐죠? 그 한국 회사는 그 주식회사는 다 그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공시정보. 네, 공시정보 봤어요. 보고 이제 마케팅 비용,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을 봤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마케팅을 지원할 때니까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쟁사 대비 높네 낮네 낮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경쟁사 대비 마케팅 비용이 낮은 것 같다? 왜 그러니?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고. 잘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에 대해서 약간 하여튼 준비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본인의 롤과 맞는 그런 킬러 질문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그게 이제 그런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인터널 모빌리티일 때도 마찬가지고, 스테이크홀더나 스폰서들한테 자기를 이제 어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한 게, 물론 저도 솔직히 저희가 젊었을 때 그런 걸 되게 잘했던 것 같지 않아요. 부족했는데, 약간은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그렇게 돼서 그런 걸 받는 입장이 됐는데, 제가 뭐 멘토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한테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지금 연주님이 얘기한 그런 킬러 질문이 좋은 질문이 나오려면은 그 조직과 그리고 그쪽 그 인터뷰어나 아니면 포텐셜 스폰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하는 게 기본인데 생각보다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되게 이렇게 좀 많이 공부를 안 하지 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젊었을 때 잘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회사의 정보를 본다던가 아니면 인터널 모빌리티여도 그쪽 조직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인터널이면 그 회사 안에 그 코퍼레이트 디렉토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글로벌리 어떻게 이제 분포가 돼 있는지, 뭐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했는지 대충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시간이 꽤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널리 되게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를 만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저는 진짜 거의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런 사람 만났는지 많이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걸 잘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그만큼 한다면 그러기는 정말 돋보일 수 있다. 네네.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킬러 질문도 아까 스토리 그것처럼 사실 이제 본인의 킬러 질문이 있으면 한 10개 정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또 계속 해봐야 이게 또 연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 채용뿐만 아니라 내부 뭐 채용이 됐건 아니면 채용이 아니라 그냥 리더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리더십과 만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항상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는데 한국 그치. 사람들은 저희 잘 질문을 못 하잖아요. 한국 학교 다닐 때 그 질문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면 쟤 뭐야 이상하네 약간 이렇게 되죠. 나댄다. 나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아까 질문 이제 먼저 손들고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원래 아인데 회사 다니면서 이 일을 많이 키웠거든요. 질문을 하기 싫어도 몇 개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놨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기 맞아요. 싫어도.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누가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먼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맞아.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저 사람이 약간 하는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 너무 반복되나 이런 걱정도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싸리 맨 처음에 질러야 먼저 이제 질문하는 그런 어떤 되게 프로ak티브한 사람으로 포지셔닝 할 수도 있고 일단 한번 해놓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냥 일부러 먼저 하신다는 그런 분도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고요. 맞아요. 이 질문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팁은 HR 인터뷰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통 HR이 많은 회사에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먼저 스크린을 하고 홍과를 하면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로 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HR 분들은 이제 결국 테크니컬한 질문은 중요하지 않고요. 테크니컬한 거는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가 확인을 할 거고 HR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컬처가 맞냐, 우리 회사에 밸류가 맞냐, 그리고 아까 뭐 리질리언스 말씀하셨는데 정말 리질리언스가 있는 사람이냐, 새로운 걸 배우는 그런 아질러티가 있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직업의 70%는 앞으로 없어진다 그러고, 미래 직업의 7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 굉장히 새로운 스킬셋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너가 아무리 이런 스킬셋이 있었어도 사실 그런 게 앞으로는 AI 등등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얼마나 빨리 습득할 수 있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걸 얼마나 이제 빨리 견디고 이제 빨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HR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더 포커스하게 해서 보게 되니까 스토리를 말씀하실 때도 그런 물론 펑셔널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스크린 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컬처나 밸류나 제 어떤 그런 러닝 아질러티나 리질리언스 이런 부분에 포커스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팁은 회사마다 보통 홈페이지에 밸류를 이제 애니얼 리포트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보면 이 회사의 밸류를 알 수 있어요. 코어 밸류가 뭐냐. 코어 밸류가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밸류가 이제 맞는 사람, 우리 회사의 밸류가 맞는 사람이 성과도 더 잘 낼 수 있다고 이제 보고 밸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게 되니까 밸류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그런 이렇게 스토리도 섞어 가시거나 아니면 그 말을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너의 회사의 홈페이지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meaningful purpose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meaningful purpose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밸류를 봤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밸류랑 너무 맞는다. 나는 비록 한 기업의 한 작은 소속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만 기왕이면 더 큰 그런 펄퍼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펄퍼스가 뭔지는 회사마다 다를 건데, 그런 큰 펄퍼스에 어떤 기여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내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썰을 푸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건 회사마다 밸류가 다르니까, 밸류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하시면 HR 인터뷰 때 좀 더 relevance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제너럴 마더후드 스테이트먼트로 난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항상 예를 곁들이면서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결국 과거를 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캔디데이트를 만날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럴 때 이랬어.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브랜딩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HR 인터뷰 아까 말씀하셔서 그 얘기 잠깐 드렸고요. 그다음에 방금 좀 아까 서울 인터넷 님께서 영어
영어 얘기를 쓰셨는데 영어는 너무 중요하죠. 영어는 너무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영어가 40대 나오셨잖아요. 네, 네이티브가 아니고 네, 40살에 이제 홍콩을 왔고요. 근데 이제 계속 저는 같은 경우는 계속 외국계 기업을 다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계속 영어로 일은 하신 거죠? 계속 영어로 일은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보통 말은 한국말을 하니까 네,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글, 뭐 이메일, 보고서 이런 건 영어지만 그리고 이제 말까지 막 영어를 많이 쓰게 된 건, 더 많이 쓰게 된 건 이제 지금인 것 같고. 홍콩에 온 다음. 홍콩에 온 다음. 최근 7년. 네네네. 아, 7년, 아니다. 8년인가요? 7년. 네. 근데 아무튼 영어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래서, 그니까, 이게 잘하는 거의 기준이 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의 그 선은 일단 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은 일단 정확히 전달하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게, 엘리건트하게 가냐, 뭐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미니멈 스레시홀드는 일단 넘는다는 전제 하에 이게 안 되면 그거를 가기까지 일단 노력을 그쵸. 본인이 하셔야 네네. 되는 거고 일단 이게 된다는 전제 하에 이게 되고 나면 이 이후부터는 약간 얼굴이 두꺼워져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얼굴을 두껍게 만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한국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 7년 전에 홍콩으로 와서 저는 그리고 이제 로컬 팀에 있다가 갑자기 글로벌 팀에 왔거든요. 그럼 글로벌 팀에 와가지고 제가 글로벌 HR에 와서 갑자기 이 수천 명의 전 세계 HR이 들어가 있는 웨비나에서 글로벌 그 전략을 저보고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내지는 수만 명이 들어있는 그 비즈니스 그 오픈 라인에서 HR 제 뭐를 발표를 해라. 저 이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진짜. 뭐 제가 그 전에 영어 발표도 물론 계속 했지만 그 전에 하던 영어 발표는 뭐 끽해봤자 뭐 20명 앞에서 약간 그 사이즈가 이랬으면 클로즈 미팅인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정말 이 오디언스의 숫자가 막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니까 했겠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도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사실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를 뭐 발음부터 몇몇 명 앞에서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뭐 발음부터 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사실 초창기 때는 그렇진 않은데 초창기 때로 넘어갈게요. 7년 전에 그래서 7년 전에 그래서 다 네이티브도 많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뭐 아무튼 했잖아요. 했고 하다 보니까 이 뭐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져서 창피한 그 정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연습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얼굴을 두껍게 하는. 아무튼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었으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을 거기에 두시고 일단 얼굴을 두껍게 한다. 발음이 토종 발음이어도 괜찮다. 저 다 토종 발음으로 다 저희 워킹맘에 물론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토종인으로 또 글로벌 팀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영어 얘기를 좀 했어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제 상사라든지 아니면 저를 담당하는 HR이 또 있거든요. 저를 담당하는 HR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왜냐면 한국의 영어는 숙제잖아요. 영어는. 항상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너 영어에 대해서 왜 너 걱정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한다. 너 영어 뭐 잘하고 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잖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 못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막 나중에 밤중에 하이킥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유려하게 막 진짜 막 유려하게 막 하고 싶은데 미국 대통령 연설하는 것처럼 오바마가 하는 것처럼 못해가지고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영어가 있고 너무나 다양한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작 저만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제 발음이 아무리 토종 발음이어도 그냥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굴을 두껍게 한다. 이게 또 다른 전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네. 해피켈리님께서 네, 닐조? 네, 뭐 다른 분이 물어보셨나봐요. 다른 분이 물어보셨는데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정말 가고 싶은 곳에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란 다른 회사를 말하는 건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 여러 개 했는데
아직 내가 가고 싶은 데서 오퍼가 안 왔어. 아. 근데 차선인 데서 오퍼가 먼저 온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차선인 데서 나 오퍼 왔는데, 그래서 그쪽 최선인 데다가 얘기를 했어요. 나 여기서 오퍼 왔는데, 난 사실은 너네 가고 싶어. 너 나한테 오퍼 줄래? 그래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닌 거거나 부풀리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다 어떻게든지 다 알게 돼요. 저 실제로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랑 회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회사에 심지어는 오퍼를 거절했었어요. 거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 패밀리 시츄에이션이 있어서 딴 데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잘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거절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내가 다시 갈 수 있겠니? 사실이었고 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다행히 잔마켓이 좋은 때였을 수도 있어요. 오퍼를 줬습니다. 그때도. 저도 맞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투명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받았는데 나는 얘기한 것처럼 난 너의 이거에 더 관심이 있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라는 이유도 같이 주시고 왜 더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좀 솔깃한 이유여야 되겠죠. 돈을 더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이유와 함께 멋진 레셔널과 함께 주시되 이 회사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내가 정말 베스트 캔디데이트였으면 그러면 뭐 다른 오퍼가 있으니까 빨리 이걸 좀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하자 해가지고 저를 해줄 거고 만약에 사실 제가 베스트 캔디데이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사실 뭐 크게 그래 그럼 거기 가 이렇게 되겠죠. 딴 데서 받았으니까 우린 더 다른 캔디데이트이 있는 거 그거 뭐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손해 볼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례하다거나 나를 위협하니? 그치, 그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팩트 베이스로 투명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담백하게. 플레이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난 정말 너네 회사에 가고 싶어서 ABC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랑 같이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제가 일단 이 세 가지 키포인트는 일단 제 기준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배운 게 많아요. 일단 말씀을 드렸고, 거의 1시간이 다 돼서. 그러네요. 다 돼서, 이제 거의 끝맺음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고요. 항상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자신감을 많이 가지라는 거, 영어 얘기도 하셨는데, 자신감을 본인이 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감을 봐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적성에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걱정 누구나 사장님도 합니다.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CEO도 그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지만 인터뷰 때 그 걱정을 보여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걱정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혼자 있을 때 하시고 인터뷰를 하실 때는 일단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본인을 믿으시고 좋은 면에 포커스를 하셔서 인터뷰를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상대방도 그걸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며 제가 처음이라 좀 미숙한 점이 있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혹시 관심 있으신 토픽을 댓글이나 아니면 DM으로 주시면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도 이제 다 본업이 있는 아줌마들이라 모든 걸 다 한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 하지만 이제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 또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한번 우리가 더 할 수 있는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꺼볼까요?